안녕하십니까? 농업사 인터뷰 이야기가 있는 초대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건입니다. 농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농업은 식량산업이면서 생명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국가 용성을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농업 역사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 농업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업사학회 구자옥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회장님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게 잡초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 잡초학회를 이끌고 계신데, 잡초학이라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 예. 수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의 투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은 공교롭게도 서양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동양권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문제는 이 잡초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네. 잡초를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그 경합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학문적 그 생태학이나 또는 방제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초의 관리가 바로 농업의 그렇습니다. 성공이고, 예, 뭐 정산이고, 그렇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길이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지 처음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예. 뭐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시청자들 그 편의를 위해서 구한말을 기준으로 해서 고대사, 예. 근, 현대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오래전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반도에서 농업,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 당시 초창기는 농사 행위에 가까운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그 비즈니스의 형태는 제 생각에 고려 시대에 와야 농정 같은 농정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농업이 본격적으로 태동되지 그럼 않았는가. 그전에는 농사였고, 단순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예. 업으로 시작한 고려 이후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사만 이전의 그 농업은, 농사는 총체적인 통제 속에서 생산물이 분배되고 했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면은 자기 거화 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그 경영의 그 초기 형태 아니까, 그렇게 볼 때는 고려 시대에 와야 본격적으로 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전통 농업이란 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 전통 농업의 하나의 특징은 소농적인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 체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시민 자주적인 그 정신이 정말 많이 깊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립자조하는 그 정신, 그게 없던 것을 그때 다시 일으키고 한 것이지, 그게 새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농업을 둘러보면은 이러한 그 몇 가지 정신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체계도 중국이나 일본하고 독특하게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전통 농업의 틀을 저는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농업이라는 건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그렇죠. 있어야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일종의 그 농업의 그 전환기라 그럴까요? 획을 걷는 시기라 그럴까요? 기술의 그 3대 그 르네상스 시기. 네. 언제 1기를 바로 세종대왕때로 네. 전으로 잡고, 네. 두 번째를 비록 성공을 크게 거두진 못했어도 분명한 것은 정조
때라고 조선 후기에 때. 네. 그 뒤를 따지면은 박정희 대통령 전후를 분명히 짚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전통문화, 전통농업의 이 맥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농업이 발전한 그런 획기적인 그 시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종 때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 또는 약용 이런 걸 가지고 전부 향약 체계를 처음 만든 분이 또 그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더 친다면 한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비들을 위한 한글이 이제 그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네. 백성들이 쉽게 쓰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큰 세 가지 공과 이것을 우리가 같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그 중심이 됐던 것은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백성들을 위해서 체계화했다는 그 점을 들 수 있는데 정조대왕 때도 거의 그것은 비슷하게 답습이 됩니다. 그건 뭐 동의보감에서 사상 체질이 만들어지는 그 중간 마지막은 그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동양 중에서도 우리의 사상의학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독특한 민족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여기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성을 구축할 때 그 저수지를 전부 수리를 완벽하게 갖추는 그걸 4대 호를 전부 그때 구축을 하고 그 옆에다가 말하자면 국영 농장 같은 그 둔전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둔전에서 생산력이 급증하고 또 이 저 가뭄이라든지 이 저 수해라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벗어나서 피하는 이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때 바로 그 정조가 한 일 중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숨겨졌다기보다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국 선비들한테 전국의 방방곡곡에 세종대왕과 마찬가지의 그 유능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체계 우리 체계로 그 둔전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 기술 수집을 해서 그것을 그 전부 지어서 바쳐라. 조사해서 바쳐라. 그래서 그걸 응지진동소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써졌던 것들을 혹간의 경우는 이렇게 관홍소처라든지 하는 것들은 따로 별도로 출판됐고 이 역할을 마지막 끝내 해놓고 끝난 사람이 바로 저 임원경제지입니다. 임원경제지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농소의 총화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것을 그 방대한 기술. 그걸 원래는 응지진농소로 바치려고 했다가 그 양반이 급소하면서 했던 그 책이죠. 그것을 어쨌든 이루어 놓은 겁니다. 이루어 놓는 데까지 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제에 의해서 연속으로 연결이 못된 채 종료를 한 것은 참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대 이제 농업사 근현대 농업사를 넘어오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가 우리나라 농업사를 변화시키는데 막 큰 그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럼 일제 시대 때 그때 그 우리나라 농업의 덕과 실은 과연 무엇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 그거는 개인마다 조금 그 견해가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원래 농업 기술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로 그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도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문명의 충돌이 우리 농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했는데 우리는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어내는 과정이 우리 손으로 하지를 못했던 참 애석한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는 완전히 그 일본식으로 일본의 기술, 일본의 무슨 그런 제도로서 이렇게 농업이 되어왔다. 그렇지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일제도 서구의 그 아까 그 과학 문명, 기계 문명 또 그 방법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본토에서 이루어졌던 것보다도 농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 와서 일을 했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뭐 말하자면 우리 이하의에서 임상 실험하듯이 그렇습니다. 임상 농업을 우리나라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그 일제의 그 생각은 우리나라를
식량 및 농산물의 어떤 그 생산 기지화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본토보다 네. 유리한 것들이 많고 아마 그런 데 목적은 있었겠죠. 그럼 조금 더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어떻든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전쟁을 겪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차원의 이제 농업의 흐름이 계속됐고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소위 중농 정책이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 발전에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농업. 어쨌든 그 협동 자조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그 희망적 그 사상을 그때 그 전국에 파급을 시켰던 뭐 그것이 어떻게 평가가 될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농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의 그냥 폐기 직전까지 가던 때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때 그것을 열었고 그다음에 녹색혁명 다시 말하면 주곡자립하는 바로 그 통일벼를 만들고 했던 그 사업은 통일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그대로 모든 작물에 우리가 적용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통일벼가 주곡 작업을 하는 기여를 한 이후에도 각종 작물의 생산성이 아주 육종의 힘을 빌어서 그 엄청나게 향상을 하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화란 말도 그때 처음 나오고 수출이란 말도 나오는 막 이런 정도를 했고 또 하나는 그때 아마 뺄 수 없는 것은 농공병진에 대한 막 이런 것도 누가 섣불리 손대기 힘든 그 여건상 그런 일을 과감하게 시도해서 아마 우리가 조금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농업의 그 기틀이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는가. 네. 뭐 저는 그렇게 그 판단해서 그 세 개를 동시에 놓고 그때 시대의 위대성을 저는 농학 쪽에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사 쪽에서 보면 정신적인 면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뭐 정책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업적을 남기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우리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농공병진, 농촌 근대화, 주곡 작업 달성, 그렇습니다. 녹색혁명, 뭐 이런 단어들이 뭐 그때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그때의 우리 농업사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짧게 말해주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이제 좀 미래 농업을 한번 이제 가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이제 위기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고요. 뭐 개방화다, 세계화다, WTO다, FTA다, 뭐 이렇게 해서 농업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지금 노동 생산성이 그래서 문제고, 막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기호성이랄까 농산물 이용의 어떤 경향을 보면은 너무 그 품질이나 기능성에 좌지우지될 만큼 그렇게 변화된 거. 그다음에 뭐니 해도 국제적인 것도 똑같지만은 이 농업의 환경, 그다음에 그 식품 안전성 문제는 이거는 영원한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깊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그보다 더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국민들의 식생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식생활 구조는 선도돼야 됩니다. 교육이 해야 될 일이고 국민 전체가 공감을 해야 되는. 근데 이런 거 바탕이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성 때문에 이거 극복 나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우리 농업을 보면 토지 생산성, 그러니까 우리 단위당 수확량은 상당히 많거든요.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수준,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제 노동 생산성이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개선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지 그 나라에 나는 그 식량을 먹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훈련시키는 것이 그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가 일건 뭐 수출, 수입 이런 무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이 한국 농업 발전이라 그러지만 농업이 발전하려 그러면 역시 사람이 문제인데요. 인재가 이제 있어야 육성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뭐 오랫동안 또 후학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런 어려운 그 농업 환경 속에서 우리 후배들이 자라날 후배들한테 혹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후배들한테 다른 것은 다 걷어치우라도 농업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고 하는 모든 부면에서 조금 역사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그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걸려와도 껍데기로 어느 만큼은 알고 있는데 몸에 배 있는 역사인식이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도 없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없어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사장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의 뿌리처럼 비록 땅 속에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긴 하겠지만은 살아있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거기를 보고 거기에서 들성 부른 것을 보고 위에 가지 전정도 하고 유도도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나무를 키우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뭐 더 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구구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적절한 대답으로 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그걸 낭독해 주는 걸로 그걸 소개해 주시죠. 아주 짧은 거니까. 예. 탐구의 뿌리는 어둠에서 익힌 물음이다. 결론은 원점, 탐구의 뿌리로 향하여 물음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낳고 기소하는 땅속 언저리의 그런 어두움, 왜 물음의 고향은 어두움이었을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 소식을 알게 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의 풍요로움을 이루어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구자욱 회장님의 말씀이 우리 농업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 여러 가지 그 재주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다른 데 갈 데 없이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고지신 그 책 제목을 냈던 이유는 제 개인 좌우명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여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정의 것이 되기를 바라서 그 집필을 지금 하는 겁니다.